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깜짝 보도한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유럽 내 여러 이적시장 전문 기자들에게서 쏟아져 나왔죠. 저희가 이미 분석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기에 다시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 소식을 다루면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이미 여러 매체들 또 믿을만한 매체들이 클럽명을 거론해 왔지만 프리미어리그의 2개 클럽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다라고만 소개를 했는데요. 영국 인터넷 매체 더 부트룸의 수석 기자로서 수석 이적시장 전문 기자로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그레이엄 베일리가 조금 더 적중률도 높고 실제 성사가 많이 된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또 맨시티가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준TV가 취재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관련돼 확인한 독점 정보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를 1월에는 내보낼 생각이 없다라고 했으나 최근 프랑스 언론 독점 보도를 통해 나온 이적 시장 상황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옮길 수도 있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허용할 수도 있는 조건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수를 물갈이해야 될 때다. 트래블을 잃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을 지배해왔던 그 선수들이 이제는 하향세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분명 큰 변화가 필요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시즌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 고비를 맞았을 때 자문을 구한 인물이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 문의했을 때 선수들에게 내 주문과 지시와 이런 메시지가 먹히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퍼거슨 감독은 선수 대부분을 바꿔야 한다, 팀을 새로 구성해야 된다, 리빌딩을 크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메시,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이 견고한 라인을 바꾸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바르셀로나의 팀 자체가 이 선수들을 자체 유스팀 라마시아에서 성장시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내보내고 리빌딩하고 선수를 갈아엎는 것은 다른 유럽의 빅클럽들과는 운영 구조가 다른, 운영 철학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이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맨시티에서는 그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시절보다 훨씬 더 길게 팀을 이끌어오고 또 최근 연장 계약으로 10년을 채우게 된 상황에서 본인의 감독 커리어 최대 위기를 맞은 이 시점에 와서야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꿀 때가 왔구나, 새 판을 짜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리고 새롭고 또 낯선 이름들이 맨시티의 영입 명단에 등장을 했고 그 중에서도 먼저 확정된 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수비수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사실 로메로 반더벤의 동시 부상 속에 토트넘이 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후사노프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국내 팬들에게 알려졌었고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수비라인의 부상이 꽤 많고 자금이 또 있는 상태인 팀이니까 후사노프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 보도들 속에서 토트넘이 나름 꽤 큰 이적료까지 준비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고 후사노프도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을 선호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을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가 이 협의에,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모든 다른 관심들은 사실상 밀려났습니다. 토트넘은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가 가세한 이후 완전히 물러섰다라고 했고요. 파리 생제르맹도 이미 리그왕에서 직접 맞붙어보면서 이 후사노프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맨시티가 등장한 이상 어떤 팀도 후사노프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협의는 선수의 마음뿐 아니라 재정적 조건까지도 맨시티가 화끈하게 제시를 하면서 영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식 발표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오스테인 기자는 맨시티가 프랑스 클럽 랑스와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영입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4천만 유로 기본 이적료에 활약에 따른 보너스 조항이 붙었고 또 계약 기간도 후사노프에게 시즌 도중 이적이니까 4년 반 여기에 플러스 1년 옵션이 붙은 최대
5년 반의 장기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와 더불어 프랑크푸르트의 이집트 공격수 오마르 마르무시에 대한 협상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온스테인 기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후사노프의 맨시티 이적 협의의 상황에 대해서 Here we go, done deal이라는 본인의 시그니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사인하고 발표하면 끝이다, 확정이 됐다라고 알린 것입니다. 후사노프의 이적이 대단한 것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도 대단하고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우즈베키스탄 선수라는 역사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우즈베키스탄이 이전에도 유럽에서 활약한 좋은 선수들을 배출한 바가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200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의 명문 클럽 디나모 키이우에서 맹활약했고 또 그러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많은 골을 넣었던 공격수 막심 샤츠키르 선수인데요. 그 뒤에는 샤츠키르의 후계자로 꼽혔던 쇼무로도프 선수가 AS 로마에서 활약을 했고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의 선수들은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지역, 실질적으로 과거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이다 보니까 러시아 리그로 가서 뛰는 선수들이 꽤 많았고 또 그 인근인 우크라이나라든지 동유럽 쪽에서 많이 뛰긴 했는데 이 리그들은 유럽에서 메이저 리그라고 불리기 어려운 곳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그렇게 유럽 내에서 큰 위상이나 평판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이 우즈벡의 김민재라고 불릴 정도로 어린 나이에 신체 능력, 예측 능력, 또 양발 능력, 빌드업 능력, 저돌성, 수비 범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후사노프는 이제 아시아 축구계에서도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성공을 하고 또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선입견을 또 많이 깼기 때문에 그런 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후사노프가 맨시티로 이렇게 오게 된 상황은 이제는 전 세계 축구계가 대륙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많이 평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또 이 후사노프가 오는 것과 맞물려서 이강인 선수 역시 이제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최고의 명문팀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맨시티의 또 다른 핵심 타깃인 마르무시 역시 살라 이후 또 하나의 이집트 출신 월드클래스 선수가 등장했다는 평판 속에서 사실 이 선수도 토트넘이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던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오도벨을 내려왔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정말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런 역할처럼 뛰었었어요. 오른발을 주로 쓰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하고 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 선수의 결정력이 더욱더 발전하고 전술적 영향력과 플레이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15경기 13득점 8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 유로파리그 6경기 4득점 2도움, DFB 포칼 3경기 1득점 2도움으로 지금 모든 대회에서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24경기 18득점 12도움으로 벌써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채웠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24경기 중에 19경기를 중앙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이 많은 골을 넣은 거거든요. 라인 뒤를 깨고 들어가고 수비와의 몸싸움도 이겨내고 또 빠른 타이밍에 정확한 슈팅을 연결하면서 살라와는 다른 유형으로 살라와 같은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맨시티가 엘링 홀란 선수의 기복이 생기고 또 이 선수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선 공격 파트너의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훌리안 알바레스를 어린 나이에 데려왔지만 알바레스가 본인의 제한된 출전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바레스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지금 순항하고 있는데 이제 맨시티는 홀란 외에 다른 공격수가 확실히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면서 공격 구조와 공격 형태를 재편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무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해 보이는데요. 마르무시는 1999년생 25세 이제 전성기를 막 맞이하고 있는 나이로서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을 두루 잘 쓰고 중앙, 왼쪽, 오른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주문하는 맨시티에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록이 특정 약팀을 상대로 몰아치기가 아니라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매 경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분데스리가에서 실제로 2라운드 호펜하임전부터 7라운드 레버쿠젠과의 경기까지 6경기 연속골을 넣는 과정에는 바이에른 뮌헨전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통한 3대3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경기도 있고 또 유로파 리그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 또 득점뿐 아니라 적지 않은 도움까지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마르무시의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또 연계 능력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후사노프가 센터백, 마르무시가 사실상 스트라이커 자원이라면
미드필드 라인의 리빌딩, 새로운 선수는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 부트룸의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를 붙잡고 싶어 한다. 뉴캐슬과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널과 함께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다만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미래를 위한 핵심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허용할 마음이 매우 적다라고 했는데,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매우 적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래를 위한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닭주전, 부동의 주전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경기를 보면서 기용 상황을 보면서 핵심 선수인 건 맞지만 여러 포지션을 오가면서 로테이션 속에서 기회를 받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이강인 선수의 상황을 포착하고 다른 팀들이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23살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2028년까지 남아있는 이강인 선수인 만큼 또 파리가 이적료를 세게 부른다고 그것을 흔들릴 마음을 가질 재정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이적료, 특히 최근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5천만 유로 이상의 제한이 올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지금 파리가 다른 월드 클래스 선수 영입을 위해 돈을 쓰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가 아무리 구단주에 돈이 많아도 UEFA가 설정한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구단이 사비를 투자해서 선수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구단의 수입에 따라 그에 맞춘 인건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데 큰 이적료를 쓴다면 이강인 선수를 충분히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급드린 대로 맨시티가 지금 공격수로 마르무시, 수비수로 후사노프와 더불어 브라질 유망주 비토르 헤이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결국 아칸지, 후뱅 디아스, 그바르디올, 그리고 스톤스, 아케 등의 수비 라인 중에서 아칸지가 아케와 더불어 부상이 조금 잦은 편이기도 하고, 후뱅 디아스도 모든 경기를 다 뛰기 어렵고, 스톤스 역시도 부상 이슈가 자주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 선수들이 이제는 20대 중후반의 나이, 30대까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바르디올과 미래 센터백을 이룰 선수로 헤이스, 호사노프, 그바르디올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격 라인은 필포든이 기복을 보이고 있고, 그릴리시가 결국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도쿠가 전술적인 도구는 되지만 에이스가 되긴 어려워 보이고, 또 사비뉴가 오긴 했지만 개인적 파괴력이 아직 좀 더 무르익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득점력, 확실한 결정력, 혼자 힘으로 또 프리미어리그의 피지컬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선수로서 혼란의 파트너로 마르무시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무시가 왼쪽에 그릴리시, 도쿠 그 자리를 보고 혼란이 최전방에 보거나, 혼란이 쉴 때 마르무시가 최전방을 보거나, 이런 형태로 로테이션과 또 조합이 가능한 것이죠. 이 자리가 사실 맨시티가 보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맨시티도 노릴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봤고 전망을 해봤지만,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은 물론이고 또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내 팀으로 토트넘이 보낼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맨시티는 과감하게 돈을 쓰기로 결정하고 거액의 이적료 투자가 필요한 마르무시 영입을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전천후 자원인 이강인 선수 한 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인버티드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도 있고, 왼쪽 사이드에서 또 정발 윙어로 뛸 수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 케빈 더브라이너가 맡고 있는 이 플레이메이커 자리가 최고의 포지션이라는 점에 있어서 베르나르도 실바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더브라이너는 확실히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적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은 지금 밀도 있는 이적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충분히 이강인 선수를 맨시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이자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 부합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맨시티의 관심은 이전에도 다른 스페인 언론들, 또 믿을만한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발렌시아에서 1군 팀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도 맨시티가 관심을 보였었고, 또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포텐이 터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또 이번에 파리로 오게 됐던 그 협의 과정 속에 맨시티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당시 맨시티의 제안은 본인들이 영입을 하고 다시 스페인 팀인 본인들의 시티 풋볼 그룹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로나로 임대를 보내서 더 성장시키고 나중에 맨시티로 데려올 가능성을 생각하겠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는 만족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저희가 직접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발렌시아 1군 팀에 들어가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오퍼가 왔을 때, 유스팀 단계에서 발렌시아 유스팀의 오퍼가 공식적으로 왔을 때 맨시티 역시 그 영입 제안을 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가 18세 이전 후베닐 단계에서 뛰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 이강인 선수도 꽤 의지를 보이면서 이적을 생각했지만 발렌시아가 빠른 1군 데뷔 및 1군 커리어를 보장하면서 발렌시아와 연장 계약을 맺었던 바가 있겠죠. 이런 이강인 선수, 아스널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전술적으로 현재 팀의 레벨상으로 맨시티의 이름이 언급되기 전에는 아스널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행선지로 여겨졌던 상황인데요. 아스널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캐논 스탯에 따르면 아스널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광풍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면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파리의 완고한 자세, 파리가 안 팔려는 자세에서도 가능하고, 또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 뭔지를 소개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소셜미디어를 보니까 아스널 팬들이 본인들도 사실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나 파리의 윙어 브래들리 바르콜라 같은 프랑스 선수, 이런 유럽 선수를 원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은 아스널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아스널은 이 선수들의 이적 소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크바라첼리아 같은 경우는 파리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고, 또 크바라첼리아가 파리로 올 경우 왼쪽 사이드 공격을 먹게 되는데, 바르콜라가 지금 왼쪽에서 잘 뛰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뛰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럴 경우 우스만 덴벨레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바르콜라가 프랑스 선수이고, 또 지금 개인적인 기록이 더 좋은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또 덴벨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은 크바라첼리아를 파리가 영입하면 이제는 더 이상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자원으로도 뛰고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있지만, 흐비차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고, 흐비차 영입에 써야 될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매각했을 때 가장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스널이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정보는 꽤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로 파악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아스널 팬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캐논 스탯이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했던 10살 그 어린 시절부터 1군 데뷔, 그 외에 많은 기록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면서 활약했던 그 기록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가장 주목할 기록은 역시 매우 어린 나이에 발렌시아에서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또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또 공격 포인트를 라리가에서 올렸고, 2021년에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로 이적한 뒤에는 첫 시즌에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뛰다가 그 이후 왼쪽 윙, 그리고 왼쪽 메잘라 위치를 또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던 2년차 시즌, 특히 아기레 감독과 함께 이 자리에서 31경기를 뛰면서 6득점 6도움을 올렸고, 또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비니시우스, 메시, 그리고 제레미 도쿠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 횟수, 그리고 성공률은 67%라는 놀라운 최고 기록을 남기면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좋고 기술 좋고 창의적이고 정말 빼어난 선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 파리 입단 이전 이강인 선수의 기록, 세부 기록을 소개하면서 정말 드리블이 좋은 선수다라면서 혼자 힘으로 크랙이 될 수 있는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라고, 타락박이 가능한 선수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파리에 입단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9득점 6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오른쪽 윙으로 뛰었지만 왼쪽에서도 출전을 했고, 특히 파리에 와서는 드리블보다는 기회 창출, 키패스, 슈팅으로 연결된 상황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드리블 성공률은 높이 유지되고 있으나 숫자 자체, 시도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변에 드리블을 잘하는 다른 동료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 파리에 와서는 그의 마무리 능력, 결정력, 슈팅력이 향상됐다라는 점도 소개를 하면서 드리블 좋고 패스 좋고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고 여기에 결정력까지 좋아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영입 협상 상황은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이 선수가 나폴리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최고의 전문기자로 알려진 잔루카 디 마르초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침내 나폴리가 7천만에서 7,5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로 파리와 구두 합의를 맺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 파리가 내보내려고 하는 밀란 슈크리니아르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나폴리를 이끌고 있는데, 슈크리니아르는 토트넘 감독 시절에도 원했던 선수인 만큼 이 이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인테르 시절에 또 함께했던 선수니까 여러모로 파리는 슈크리니아르도 정리를 하고 이적료를 조금 깎으면서 흐비차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 파리가 이 음바페가 떠난 이후 측면 공격 공백, 전방 결정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에스턴 빌라의 21살 어린
콜롬비아 공격수 존 듀란 영입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500만 유로의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흡입차 영입에다가 듀란 영입까지 두 명에게 이 큰 돈을 한 번에 1월 달에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흡입차와 듀란 중에 한 명만 데려올 수도 있다.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종류만 마련이 된다면 에스톤 빌라에서 파리의 선수를 받는 조건을 또 수용을 한다면 현금 지출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두 선수를 다 데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 사실 지금 파리는 콜로 무아니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슈크리니아르는 지금 나폴리로 보내는 상황이 거의 맺어지고 있잖아요. 스페인 출신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가 계속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1월에 아센시오를 에스턴 빌라로 보낼 수 있다면 두란 영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무아니에 대해서 지금 유벤투스도 원하고 맨유, 첼시, 토트넘 뭐 이런 팀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턴 빌라도 여기 가세를 했다. 듀란을 보내주면서 아센시오, 무아니를 다 받아오는 이런 협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아예 안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듀란이 어리기 때문에 더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흡입차와 듀란을 데려온다면 공격진에 일단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 그 나가는 선수들은 이미 이강인 선수보다도 팀 내 입지가 적던 선수인 만큼 이 선수들이 오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출전 빈도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또 공격 라인에 두에라든지 바르콜라라든지 덴벨레라든지 프랑스 선수들이 있고 또 미드필드 라인은 워렌 자이르 에메리, 또 주앙 네베스, 비티냐 여기에 베테랑인 파비안 루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현재 이적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매각했을 때 이적료를 가장 높이 받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듀란 흡입차를 데려오는 상황을 정말 밀어붙인다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아스널이든 맨유든 뉴캐슬이든 맨시티든 거액을 제한하는 팀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전면 리빌딩을 위해 선수단의 대대적인 정리, 검증된 선수로 선수단을 개편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1월 24일 목요일 새벽 5시 맨시티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경기는 맨시티가 직접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도 중요하고 또 이 경기에서 파리가 패배할 경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조차도 진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광속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25위인데 9위부터 24위까지 팀만 대진 추첨을 통해서 2월 달에 두 차례 플레이오프를 통해 16강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맨시티와의 경기가 이강인 선수의 운명, 1월 이적 시장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 이길 수도 있고 이 경기에 승점을 얻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남겨둘 수도 있지만 1월 30일 슈투트가르트와의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 여기서 만약에 탈락이 확정된다면 이적 시장이 2월 3일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의 매각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과연 1월 이적 시장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강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상황 한준TV를 통해 유럽 현지기사 독점 팩트체크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